자, 이게 제가 왜 노트북을 쓰려고 하냐면 저희 회사는 스스로 회사 자체에 폰트가 있어요. 그 폰트로 써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일반 PC는 이렇게 폰트가 좀 깨집니다만은 뭐 1, 2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충 소개를 할게요. 회사 생활의 시작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해서 연구원으로 4년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 석사를 한양대에서 취득을 했고, 근로연구소에서 환경부 인증 동물물 분석기관 운영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하고, 보건학 박사를 작년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아픈 과거가 있답니다.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뭘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또 IMF가 저한테 영향을 줬네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한보가 먼저 부도나고 두 번째 부도가 나는 게 딜러그룹. 딜러그룹의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박사가 좀 2학기 중에 학업을 넣어두고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소 일에만 매진했다가, 그래서 잊고 있었어. 그게 평생의 한이 돼서 계속 박사 머릿속에 돌다가 이제 기업에서 열심히 해서 중견기업 업무의 자리에 오르고 팀장이 되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가 청주에 있었는데 마산에 이제 스페셜 프로젝트가 있어서 파견 근무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마산에 4년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 학교로 와라. 그래서 4학기에 코스, 4학기 다 공부했어요. 매주 목요일날 3과목, 4과목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옥시장 교수님, 황희투 교수님, 뭐 기타 등등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됐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표절을 금지하십니다. 최근에 표절 문제, 사회적 시대에 있는 거 잘 아시죠? 표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베낀 거죠, 그죠? 표절과 베낀 건 또 다른 거죠, 그죠? 표절은 일부를 발췌해서 교묘하게 짜집기 하는 게 표절이고, 그냥 그대로 옮긴 거는 뭐죠? 표절도 아니고 그냥 갖다 쓴 거죠. 그거는 아주.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표절률, 즉 표절량보다는 남의 데이터를 갖다 쓴 게 35%가 넘어가면 바로 걸립니다. 자동으로 카피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30%, 5% 이하. 나머지 4개 몇 프로? 내가 순수히 연구한 결과가 65% 이상이 돼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힘들게 며칠 밤을 설치면서 내가 이걸 왜 했나 후회도 하면서 어쨌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박사하고 되고 나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 옛날에 내가 석사 때는 조금 굴렸는데 이제 교수들하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2019년 10월 31일에 그죠?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보도 점수 처리, 시설 현장 방문과 진로 개발에 관한 어쨌든 현장 방문 학습을 했습니다. 고도 점수 처리란 지금 현재 낙동강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낙동강물이 전국 수계에서 제일 안 좋죠. 왜 그러냐? 대구 탓이야. 대구 염색공단, 도금공단을 통과한 중문수도 많고 염색 회수가 함유된 그 물이 돌고 돌아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상원 사람들 먼저 먹고 강이 이렇게 돌아요. 실서정상에서 상원 사람들 어디 질서하고, 또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농지가 많죠. 농지가 그 축산폐수 기타 등등 부영한 물질 다 배웠죠. 그것들이 합쳐져서 부산에서 지수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물을, 낙동강물을 우리가 중요, 음료나 술이나 모든 원료의 물이 대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상수도를 다시 5도로, 5도 정수 처리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활성탄 처리, 그래서 모든 휘발성 VOC를 잡고, 그다음에 UF, 울트라 필트레이션으로 0.1 마이크로까지 다 잡아내는 필트레이션. 그 공정을 포함하는 게 5도 정수.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또 컴프러스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제가 약 한 30분 정도 강연을 하고, 자르고, 여러분하고 대화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언제든지, 한창 넘어갈 때마다 질문이 떠오른다. 다음에 질문해야지. 늦습니다.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도합니다. 자, 먼저 삶이란 무엇인가를 하면 너무 길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돈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을 거다. 없어요? 충분한 돈이 없구나. 이게 문제구나. 자, 누구나 대부분 중산층,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면 돈이 들고 그 돈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서포트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끝나면 뭘 해야 돼? 투자한 걸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공부한다고 다 하면 보통 저도 박사를 엄청 비싸더라고. 사립이라 보니까 박사는 600만 원씩 내던데 보니까 600만 원씩 4학기 내니까 돈이 그냥 목돈이 난다고 했어요. 박사님이라고. 여러분도 뭐 그보다는 적겠지만 돈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결국 인생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인생은 독립적인 존재고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목표를 가지고 성취할 때 희열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즉 그냥 돈 있고 그냥 아무도 안 해도 되고 먹고 산다 아무 지장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을 봅시다. 드럼, 마약, 술. 그것도 적당히 건강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중독으로 가자. 개인 중독. 그렇게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고 이겨내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남들 위해서 사는 거죠. 봉사에 대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봉사하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까지 희열을 느낍니다. 자,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다. 단지 돈 문제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물론 저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왜? 여러분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나하고 똑같이 3남 2녀 중에 막내인데 우리 큰형님께서 옛날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우리 큰형님께서 부산대 회계학과를 다닐 텐데 아버님이 앉혀놓고 어느 날 막내가 심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니까지 학비를 대줄 여력이 안 된다. 너는 네 스스로 알아서 하거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갑자기 오늘 저희가 아버님한테 듣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얘야 이제 니가 알아서 하거라. CJ25 알바 뛰어갖고 공부하거라.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이게 반전이죠. 지금 한 직장생활 토탈 30년째인데 30년 후에 나를 바라보니 아버님의 이제 네가 네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하거라. 그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왜?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원래 막내가 좀 똘끼가 있잖아. 막내가 원래 특히 삼남은 좀 똘끼가 많아. 아직 해보지 뭐. 그래서 선택한 대학교가 왜? 일단 학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장 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 학교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장 받고. 자,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몇 번 다닌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산업위생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산업위생 쪽을 잡아서 서울의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서울대 다음으로 산업 위생에 관해서 좀 권위자들이 있었던 바로 가도리대입니다. 강남에 있는 가도리대. 자, 갔는데 한 학기 만에 졸업했어요. 입학금 다 날리고. 왜일까요? 저는 아까 똘끼가 있다고 그랬잖아. 나는 주도적인 걸 좋아하지 누구한테 끌려가는 걸 싫어해. 저는. 그러다 보니까 갔더니 산업위생사들이 의사, 간호사 사이에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샌드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책을 산업위생 책을 2권, 3권을 쓰신 그 유명한 교수님께서도 의사한테는 별로 힘을 못 주고 있더라. 그것을 바라보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적었어요. 그리고 요행이 그 와중에 G7 프로젝트라고 우리나라 환경 프로젝트가 크게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산학연, 즉 모든 대학교가 연관이 돼서 대기, 수질, 폐기물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연구 보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거기를 응시해서 거기를 합격하고 실제로 보조원 생활을 한 2년 했고 마지막은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연구원 정도 돼서 주로 수처리 쪽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수처리 쪽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한양대 교수님과 연관이 돼서 네 석사하려면 내 밑으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에 가서 석사를 받고 석사 받은 교수는 신은비 교수라고 지금도 수처리 분야, 배수처리 플랜트 제작 분야에서는 설계 분야에서는 탁월한 분이에요. 미국 일리노이 공대 출신이세요. 물론 나는 뭐 사실 출신이 그렇고 그렇지만 교수님의 훌륭한 지도를 받으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아무튼 그래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경희대 본격적으로 해보자. 경희대 환경학과를 딱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98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뭔가 응원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한도 아니고 자오지가 목표를 잡았는데 못 이룬 거에 대한 학위에 대한 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루었습니다. 자,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간 설명했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교수님과 왜 먹고 잡겠어? 집이 개정이었어. 저기 사학구 저기 동아대학교 성악캠퍼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귀찮은 거야. 왜?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왔다 갔다 하니까 버스를 얼마나 길게 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교수님 옆에, 지금 여러분 저 교수님 막 옆에 실험실 있죠? 그 다이에 이제 대충 치우고 자고 먹고 자고 했어요. 그게 한 3년 그렇게 했고. 근데 그게 익숙하니까 서울 가서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친구 집에 6개월, 선배 집에 6개월, 그리고 지금 기억나네? 수일에 있는 북서울교회 문간방에 6개월. 그런 식으로 동가식 스가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 못하겠죠. 그 당시에는 워낙 뭐 뭐든지 해보자는 심경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들. 근데 여러분한테 그 세월을 지금 똑같이 재현하면 가능할 거 아니요? 가능할 수가 없죠. 전반적으로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수준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옛날처럼 하려는 말은 아니죠. 결론은 키워드 네가 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게 키워드가 돼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런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검색을 해봅니다. 뭐 예를 무슨 식품 위생사가 있다 검색해봅니다. 그게 과연 나을까요? 항상 정보는 물론 아주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보려면 많은 데이터 서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느낌상의 느낌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그죠? 직업이나 방업이나 뭘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예측? 무슨 근거로? 그래서 항상 자료에 기반한, 즉 팩트에 기반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기 쉽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용어 있죠. 가스라이팅. 즉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누구를 배우려고 하는 거.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에 관한 정확한 얘기는 어머니가 말씀해준 정보가 아니고 어머니는 어디서 누가 옆집에서 말하는 철수 엄마가 야 요즘 뭐가 뜬다더라. 그러니까 그 정보는 이미 말하는 순간 옛날 정보이고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에 관한 특히 창업 또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뭘 하더라도 정보에 관한 정확한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뭘 하려고 지방대 강의나 또는 저쪽 뭐 지난번처럼 학회 강의나 할 때 잘못된 정보를 갖고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가 아닌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한 서치를 합니다. 심지어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논문 쓸 때 남의 논문들 쭉 보잖아요. 그 논문조차도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가장 디지털 부분, 즉 IT 부분에 가장 변화가 심한 급격하게 벌어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이고 지금 보면 패드 쓰고 손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이렇게 IT가 그냥 일반화된 나라는 의외로 잘 없어요. 우리 미국 무슨 드라마 보면 맨날 패드 있는 거 같죠? 아니 그래요 실제로. 미국 시골 가봤어요? 없어요. 아직도 5, 6K 모뎀 써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다행히 젊은 세대가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태블릿이나 IT든 뭐든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워치 5 프로 사고 있고 똑같아요. 핸드폰 울트라 20 그냥 성능한 거 다 사요. 그렇지만 이렇게 IT의 특효를 누리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창업이나 직업이 이거와 무관할까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 칩시다. 내가 이게 일단 아이템 두 번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 참 중요하죠. 온라인은 정말로 창고만 있어도 컴퓨터 한 대도 할 수 있어요. 창고만 있으면. 오프라인은요? 사람 유동 인구 조사해야 되고, 그죠? 자본 기타 등등 인테리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우리 분야, 특히 이 생명과학 분야 또는 보건학 분야, 환경 분야는 사실상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 전체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의 일원이 될 뿐이에요. 사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우리 툰베리처럼 내가 환경운동가로 나설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장밋빛으로 보이죠. 4차 산업시대 할 게 많다? 근데 막상 내가 알던 정보를 의외로 적어요. 내가 IT업 경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분야는 어떤 면에서는 정통에 가까워. 즉 헬스 사이언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지 첨단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창업 아이템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 고민하다 보면 또 창업 아이템이 생길 수도 있죠. 저희 회사도 이제 특히 이 부분 컴퓨터 컨트롤의 자동화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회사도 이제 로봇 팔이 언제 걸렸나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 왜? 옛날에 50kg 되는 상자를 내가 하루에 몇 개 들 수 있겠어요? 털이 다 나가죠? 50kg 되는 상자를 하루에 한 차를 상차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걸 누가 하죠, 이제? 네. 로봇 팔이 다 포장도 하고, 적재도 하고, 비닐도 가고, 패킹도 하고, 그걸 들어서 차에 올리기도 하고, 전동주기차가 딱딱 올립니다.
분야는 이미 쓰이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촉발하는 문제는 뭘까요? 4차 혁명이 촉발하는 문제가 있어요. 고용의 둔화. 즉,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 보건과학 분야, 환경 분야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되 크게 여러분과는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만화의 인더스트리 4.0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참고로 말해보세요 그냥. 자, 간단하면 이거 IoT 뭘까요? IoT는 말 그대로 모든 사물의 정보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옛날에 우리 집에 가서 형광등 필 때 생각해 봅시다. 형광등이죠? 옛날에 여기 전선이 없었어요. 저희 가서 어두운 데 찾아가서 땡기고 누르고 했었어요. 지금은 밖에서, 그죠? 스마트폰에 앱 하나 갖고 우리 집안의 상태를 다 모니터링해야 하는 거죠. 저희 아파트 되더라고. 최신의 아파트를 갔더니 다 되더라고. 그래서 가기 전에 보일러 켜놓고, 더울 때는 도착하기 전에 에어컨 미리 켜놓고 이러고 살아요. 이게 IoT 일종이죠. 그죠? 실제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게 IoT죠. 그죠?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앱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생각도 못한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실험한다고, 제가 여기 지방생활이고 관사에 이제, 단독 주택을 줬는데 2층에 테라스가 있는 주택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테라스에 테두리에 화단이 쭉 있는데 그 전임자가 식물에 1도 관심 없는 사람이지, 저하고 다르게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놨더라고. 다 꺾고 나무를 심었어요. 벌써 그래서 한거 요만한 걸 심었는데 벌써 4년 지내가 이만해졌어요. 나무들을 쫙 심었는데, 아, 이게 내가 전국으로 뛰고 본사 출장하고 바쁘다 보니까 물을 못 주네? 말아주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IoT 이용했어요. 인터넷 가면 저기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싸요. 얼마 안 해. 그 컨트롤러, 솔레노이드 밸브, 기타 등등 사갖고 인터넷에 물려서 앱으로 까니까, 그리고 설정해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돌아갈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면 약 10분간 물을 쫙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IoT 응용. 뭐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스마트 팩토리 힘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하는 게 뭘까요? 주로 보면 스마트 팩토리는 주로 보면 뭐 제조업 아니면은 분단 그거죠. 그런데 의외로 생산 쪽은 어떻게 돼요? 인원이 필요 있어요. 생산 쪽은 쫙 빠져요. 왜? 실제로 몸으로 하는 건 다 줄어드니까. 그런데 품질 관리는 안 줄어들죠. 사람이 해야 되니까. 위지보스 마찬가지죠. 이쪽이 IT 데이터 중화하는 분야는 엄청나죠. 물류 마찬가지. 물류 쪽이 아마 많이 발전할 거예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가면 제가 출장하려고 느끼는 게 화물차 너무 많은데 다 이제 로봇이 좀 돌아다닐걸? 아마 5년 내에 기사가 필요 없는 화물차 운송 트럭이 계속 돌아다닐 거야.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제조업에서는 취업을 할 사람 많이 있어야 돼. 특히 제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 부분, 즉 지금은 사람과 로봇팔이 협업하는 구조예요. 즉 무겁고 어려운 거는 로봇 시키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사람이 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식품 분야는 굉장히 예민하죠. 식품 안전 분야는 지금은 법규가 강화돼서 사고 한번 제대로 치면 그 기업이 아예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미세관리, 안전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로봇이 한 일을 사람이 반드시 하게 해야 돼요. 저희 팀에도 여러분 같은 계열을 졸업해서 입사한 친구들이 8명 있어요. 그 친구들 다 하는 일이 뭐냐? 검사 장비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센서를 듭시다. 여러분 실험할 때 pH, pH를 쟀죠. 자, pH를 쟀는데 이게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센서가 다 날라와서 프로그램으로 다 날라와요. pH, 제품의 pH가. 자, 그런데 pH가 스스로 제대로 된 pH를 측정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표준품과 대줘야 되죠. 그럼 정기적으로 그 pH 센서를 떼다가 실험 센서 랩에 걸어서 되도록 검증을 해줘야 되죠. 자, 그 작업이 1세대라면 2세대는 뭘까요? 2세대는 스스로 근교정까지 하는 로봇이나 센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요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할지 몰라요. 여러분, ESG 들어보는 분, ESG 들어보거나 뭔지 개념을 알고 있는 분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ESH는 ESHC라고 했어. 지난까지는 E가 뭘까요? environment, 환경. S는 safety, 안전. H는 뭘까요? health, 건강. 자, 이런 시대였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제는 경영, 투명한 경영. 즉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물건도 훌륭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복지도 부당함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 이중장부 만드는 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중장부 때문에 꽤 고생했죠, 그죠? 그런 거. 즉 자본의 흐름의 건전성까지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ES. 향후에 ESG는 이제 인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HACCP 같은 것들이 우유나 식품업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법인 것처럼 ESG도 이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전 기업이 필수로 받아야 될 과정일지도 몰라요. 아직은 정비 단계에 있고 법제화되지는 않았어요. 즉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하고 살아봅시다라고 하는 시제고 정부에서 ESG를 딱 정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ESG의 목표는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여러분 소주 몇 안 먹으면 소주 좋아해요? 참이슬을 만드는 데라도 참이슬을 만들고 하는데 참이슬이 1번 뭐가 있어야 돼? 음식이니까 맛나야지. 2번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안전해야 되죠. 한 번은 뭘까요? 또 필요한 것. 자, 옛날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SPC 얘기를 할게요. SPC에서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SPC 사람 죽은 거하고 빵맛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왜 SPC를 불매할까요? 그 맛있는 빵은? 이게 바로 ES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즉, 일반 사람들, 국민들은 이제 빵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음식이 그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기업의 건전성까지. 착한 기업이냐? 야, 간단히 말하면 착한 기업이냐? 나쁜 기업에, 못된 기업에 물건을 주장하겠다. 예를 들면 이거 떼먹고 노동 착취하고 그죠? 사람 죽어도 모른 척하고 이런 기업에는 매출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ES 시대가 된 그 국민들이 먼저 생각했다니까 민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의 법규, 특히 식품에서 환경법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일 먼저 뭐가 강화됐죠? 재해법, 중대재해법이 강화됐죠. 이제 사람이 공사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대표 CEO를 처벌하겠다. 이게 중대재해법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피해가느냐? CSO를 만들었습니다. CEO 바로 밑에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를 만들었어요. CSO를. 모든 기업에서. 자, 그러면 CEO가 모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 하나 죽어져서 잡혀가고 중대재해 발생에 잡혀가면 곤란하니까 뭐 꼼수는 아니지만 그 대리인을, 즉 안전관리 전문 경영인을 세운 게 바로 ESO죠. 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ESG 시대에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회생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한 개도 없죠. 즉 모든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여러분이 가서 부당한 대우나 그죠? 그래서 당할 일도 없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ESG는 반드시 뭐가 갖춰줘야 되느냐? 좋은 경영 성과가 지표가 갖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업이익이 10원도 안 났는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으로 건실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업체가 아이템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익이 나서 그걸 갖고 직원 복지라든지 더 안전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나오지 않아요?
야, 이거는 대기업군이구나. 예를 들면 김해공단한테 출장 가지만 김해 가면은 20인기아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자, 거기서 ESG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시면, 그러니까 ESG는 이제 환경, 아까 말한 우리가 모든 말하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 자원절약, 재활용, 청정기술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 환경 다 들어갑니다. 자,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사회를 봅시다. 아까 말한 제가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고용평등과 다양성 제한,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존중. 이제 현상을 하나 설명할게요.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블라인드라는 앱은, 블라인드가 원래 봉사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앱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이것도 창업이 참 괜찮은 게, 각 기업체의 구성원이, 즉 직장생활하는 기업체의 구성원이 가입을 합니다. 회사 이메일로 가입 확정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기업이라는 걸 증명하니까. 자, 그 다음에 회사와 별도로 거기서 회사의 잘못된 점, 가십거리, 이슈거리를 까고 포위하고 물고 뜯고 합니다. 밖에서, 회사 아니야. 그런데 경영팀이 그 밖에서 이루어진 그 블라인드를 모니터링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민심인데 모니터링 하겠죠. 이러면서 거꾸로 민주도, 즉 옛날에는 무조건 상명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사장이 지시하는 밑에 사람은 그냥 한다. 토달지 말아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더 좋은 의견이 나오고 그거를 거꾸로 사원들의 의견들을 사장이 모니터링해서 참고하는, 경영에 참고하는 그런 선순환이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데 지배구조. 지금까지 삼성을 비롯해서 다 뭘로 잡혀갔어요? 삼성바이오 사건 아세요? 그 백상현 박사가 제 옛날 연구소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잘 나가서 삼성바이오, 내가 가리는구나. 삼성바이오 전무 부사장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분식회계 사건이 터집니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 그래서 실형을 받습니다. 실형징역 5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안 그러겠지만 과연 기업이 분식회계를 왜 할까요? 왜 이중장부를 만들까요? 자, 요게 이제 탐욕이라는 게 있죠. 탐욕. 인간이 예를 들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직원이 3,000명이라고 칩시다. 3,000명의 월급을 안정적으로 줘서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뭐 이윤이 조금 남는 정도로 가져가면 좋은데, 자, 재벌이라는 용어는 요즘 많이 했지만 재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래서 별도의 장부를, 예를 들면 기업이 매출이 이번 달에 1,000억이다. 그런데 신고는 600억만 하고 400억은 내부 비용으로 소진한 것처럼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이게 분식회계예요. 자, 그 결과는 구속되고 이제 분식회계는 용납되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즉 마지막으로 그 지배구조, 특히 그 마지막 지배구조만 해도 투명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느낌 딱 오죠. 이렇게 운영해야만이 그 기업이 100년 기업, 200년 기업,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유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바로 전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해서 했어요. 우리가 비록 술, 알코올 드링크를 많이 주로 파는 회사죠. 물도 많이 팔고 그렇지만 사회공헌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모든 활동, 특히 우리가 소방청도 우리 이거 볼까요? 소방관들 그 어려운 불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 걸 왜 할까요? 다 ESG 일환입니다. 즉 독불장은 없다. 옛날처럼 소비재가 많지 않을 경우. 근데 지금은 소비자의 선택이, 자, A라는 음료수, 옛날에는 콜라 사이다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콜라 사이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오죠? 펩시콜라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펩시콜라가 마케팅 전쟁이 겁나게 붙었죠. 즉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대체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품질만 갖고는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사회적 인정, 사회적으로 착한 기업이구나. 이 회사, 예를 들면 이 회사의 물건을 사서 내가 먹거나 섭취하거나 팔아주면 사회 공헌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회사만 좋아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이제 이거는 기본이고
자, 기본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면 반드시 받아야 할 인증이 들어있죠. 외부 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ISO 시리즈. 14,000일 환경적으로 투명합니다. 안전보건 45,000일. 안전보건으로 투명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국제수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들. 그 외에도 이제 FSC 22,000도 있고 ISO 22,000도 있고 식품 안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HACCP 혹시 아세요? 호프로스 가면 후크속 나오죠? 네, 호프로스는 후크속 나와요. 햇삽이라고 하죠.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모험이 없는 햇삽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HACCP. 그거는 강제법입니다. 이거는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이게 이제 물건 품자야, 품. 그릇이 3개가 모여 상해 문자를 쌓았더니 물건 품자가 됐어요. 제가 요 QC 부분을 제가 하는 분야라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조 공장에는 헤드쿼터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직속 부대가 바로 어디냐? QC예요. QC는 퀄리티 컨트롤, 품질을 그 회사에 아까 말한 ESG 개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즉 품질 관리가 안 돼서 불량품이 나갔고 그것 때문에 사람 몇 명 죽었다. 대표적으로 뭐 오사에 모범이 맥주사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잘 막았더라고요. 자, 맥주를 냉동을 해야 돼. 맥주는 차갑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냉동하는 사과, 즉 어떤 파이프에 냉매, 차갑게 하는 냉매가 흘러서 차갑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불사 동관이 펑크가 나서 노후가 돼서 프로필렌 그리콜 냉매, 프로필렌 그리콜 독극물입니다. 최근에 그 엄마를 죽인 그 30대 못된 딸이 프로필렌 그리콜을 엄마한테 주입해서 죽였습니다. 뭐 험한 말해서 미안해요. 사회적인 현상인데 정말 심각하게 우리 보고. 그래서 PG가 어디로 샜을까? 맥주로 새버린 거지. 그걸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었죠. 그치? 자, 이런 게 나가면 끝나는 거야. 식품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QC가 타협하거나 QC가 성능이 좀 그렇고 지식이 떨어져서 능력이 안 되거나 분석 능력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QC가 항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즉 여러분 중에서 작업 아니고 만약에 내가 커피숍을 열었다 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숍에 물론 커피숍 같은 경우 공정이 단순해서 잘못될 가능성은 없지만 자 근데 잘못된 가능성이 생겼죠. 지난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모디를 만드는데 뭘 집어넣었어요? 플라스틱 뚜껑 집어넣고 같이 갈았죠. 자 그럼 그래서 항상 QC 마인드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과 마인드가 없으면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반드시 QC는 품질 관리는 모든 모니터링과 목표 테스팅, 분석, 그죠? 개선, 과정, 효율, 오디트는 스스로 제대로 된다고 하는 거고요. 측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품회사나 저희 회사에 품질관리 팀원으로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자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요 각각 우리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인재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말로 그런 거.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트라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품관리 하기 시간 주시겠다고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면 하는 게 뭘까요? 첫 회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전문용어로 졸다구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다. 측정만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다 익혀서 어느 정도 모임에서 실력이 붙었다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오디트로 가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든 이건 테스트는 또 다른 분야고. 그래서 QC 분야는 여러분 분석화학, 기기분석 제대로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근간입니다. 분석화학을 모르고 기기분석을 이해 못하면 나중에 회사 와서 되게 고생합니다.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첫 시간 다 돼가고요. 지금 모든 국내 식품업계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PRP는 선행요건이라고 해서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모르니까. 자 두부 공장이라고 칩시다. 두부를 만들어야 돼. 원료가 뭘까요? 콩.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두부 공장이 물. 물이 오염되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 이런 것들에 하겠습니다. 적을 건 아닌데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자, 근데 그 두부 공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의무적으로 HACCP를 가동하시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옛날 두부 공장 가봤지만 바닥에 물 흥건하고 쥐 왔다 갔다 하고 먼지 나고 자, 이런 공장에서 절대 애착 기술 준수할 수 없죠. 그래서 햇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까요? 자, 일단은 분리 격리, 깨끗한 위생실을 만들고 제조하는 데는 완전히 외부와 분리시키고 미생물 검사, 그 다음에 신발, 옷, 김치 공장 가끔 나오죠. 다 뒤집수요. 눈만 내고 다 뒤집수요. 왜 그럴까요? 이 물이 몸에서 먼지 또는 모발이 빠지지 않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선행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햇삽이 아니고. 자, 그래서 햇삽은 페이퍼워크예요. 일종의. 그런데 돈은 왜 중소기업이 HACCP를 두려워하느냐? 돈이 바로 이 선행요건. 건물 새로 지어야 되고요. 절대 빠꾸 나면 안 되고 바닥에 물 고이면 안 됩니다. 다 서스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고 날벌레 못 들어오게 에어 전시, 즉 에어 샤워기 통과해서 날벌레하고 차단해야 되고요. 그 시설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대기업 현재는 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 식약처에서 하는 방향은 동네 치킨집까지 HACCP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동네 치킨집에 지난번에 치킨집에 난 사건들 알죠? 담배 튀기고. 자, 거기 HACCP를 안 해서 그래요. 자, HACCP로 지정되면 박치기는 이 중요 공정에서 절대 담배를 물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시겠죠? 자, 마스크로 다 막고 있는데 어디로 담배를 필까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닭집도, 치킨집도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비용이 엄청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강제법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식약처에서 면허 취소하면 장사 못 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IS 22000, 그 다음에 그 높은 단계는 네덜란드에서 인정하는 FS 22000. 자, 요 세 가지 프로토콜이 전부 다 규약이 정해졌어요. 북이 책이 이만큼 있고요. 그 책에 내가 이 식품 안전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봅시다. 식품 안전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환경, 아까 전시를 끝났어요. 선행코드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원료가 중요하죠. 원료가 오염된 게 들어오면 끄덕도 못하는 거죠. 원료 검수, 원료 검사를 어떻게 할 건가? 미생물 배양을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 용수. 물의 식품업계에서는 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수가 깨끗하게 살균된 물을 쓰고 있는지, 정제수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물. 그 다음에 작업자가 장갑 제대로 끼고 보호장 끼고 오염 안 되게 하고 있는지. 이 과정을 페이퍼 도큐먼트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1년에 한 번 심사를 받아서 1년간의 입지를 훑어보고 이 기업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바로 IS 22000, MS 22000. 그래서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이게 끝판왕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FS 22000 받으면 그냥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높은 단계가 없으니까. 그럼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여기서 받으려고 할까요? 자, 이거는 국내법이야. 근데 미국에 시작된 국내법인데 강제법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두 가지는 수출할 때. 자, 우리가 여기 모르는 나라, 아직 뭐 코리아가 엄청나게 유명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나라고 칩시다. 그 나라에 제품을 수출했어요. 그 나라는 뭘로 이 물건을 믿죠? 회사가 FS 22000 인증기업이네? 자, 그러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A 부분. 믿을만한 기업이다. 공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분야가 전부 다 아까 말한 크게 말하면 어디에 속해? ESG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하는 이유 자체가 기업이 건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ESG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면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게 안전관리 인증의 지식이고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의약품은 GMP라는 이런 식약처에서 정한 법에 정한 그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따라서 이 인증을 받아야만이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특히 식품안전 분야. 네, 조금 더 좀 다른 분야인데 환경부로 가면 또 뭐가 있죠? 환경부는 이거는 현재 일부는 강제법이고 일부는 옵션입니다. 탄소 배출입니다. 친환경.
즉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탄소를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기술과 기능을 도입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탄소 배출량을 10% 줄였습니다. 그거로 환경부에 인증받는 거예요. 그게 친환경 인증. 자, 마지막으로 재활용, 자원 재활용. 옛날에는 자원이 많이 소비하고 많이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배달 음식 용기가 어떻게 됐어요? 산처럼 쌓였죠. 집집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공병, 병은 이런 기관을. 근데 병이 깨졌어. 병이 아니야. 유리야. 그럼 뭘까요? 일로. 이쪽으로 가서 이 세 단계에서 우리나라 모든 재활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를 돌리는 것은 기업의 기부금입니다. 거의 기업에서 낸 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왜 리사이클을 할까요? 모든 기업들이 ESG 개념에서 보면 재활용이 높은 기업이 ESG에서 호대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자 큰 주제가 있고, 그러나 조금 더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가성비라고 하죠. 아주 좋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제품 정말 하이 퀄리티로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높죠. 즉 가성비죠. 결국은 어떤 시설이나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올 건가. 그것을 이제 시장 논리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 대비, 비용 대비 퀄리티다. 사실 이게 팩트죠. 자, 이제 제가 하는 분야를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하는 분야로项目만들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선택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 나온 게 다 진실은 아니지만 이것은 진실과 관계없이 의견이죠.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앞에는 내가 하고 싶은 니즈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팩트, 직업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게, 직업의 최악이 뭘까요?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영상에 직업의 최악. 직업의 최악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을 사명 없이 일을 하고 사명감 없이 의사가 되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무 생각 없이 돈벌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뒤에 문좀 따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교육대 나온 애들 놀고 있죠? 3,000명 대기 중이에요. 지금 엄마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교직 하는 사람 있어요? 교직 기수학사 있죠? 분야가 전혀 다르죠? 지금 말하면 초등, 교대 3,000명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교사 자격을 따고 시험 다 치고도. 왜? 그 당시만 해도 엄마가 교사가 안정적이니까 교사가 되더라고 말했는데, 자, 보통은 엄마가 말하는 거를 듣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시키는 걸 안 해봤는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판단 능력이 아직 안 됐어. 두 번째, 나를 잘 모르. 내가 교직, 내가 선생님을 잘할 수 있을까? 자, 교직은요, 누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직, 자, 선생님들이 일탈형이 많이 나오죠. 뭐 분류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 자, 왜 일어날까요? 교직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한테 하늘로 올라와 투명해야 교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하지 않은데 누구를 갈 수 있어요? 그죠?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바로 교직이에요. 자, 의사 예를 듭시다. 의사는 가끔 우리 최근에 우리 김국종, 우리 외상센터 우리 그분, 나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국종 교수. 자, 그분이 실제로 돈을 잘 못 벌어요. 맞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사명 하나로 지키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다시 좋은 데로도 가셨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못 도와주니까 다른 민간병으로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직업은 이렇습니다. 직업 구성 요소가 누가 좋다 하더라 이미 늦은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산업위생사가 좋다 하더라. 딱 땄어요. 근데 정작 나는 산업위생에 관해서 패션이 없어. 열정이 없어. 산업위생이란 뭘까요? 산업체에서 불합리한 요소들, 즉 인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려내고 그것을 막아내는 게 산업위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산업위생자를 따서 업체에 지휘했어요. 한 달 못 버팁니다. 사명가 없으면 못 버틴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나의 역량, 내가 가진 재능과 탤런트와 내가 가진 목표가 일정할 때, 내가 가진 탤런트가 예를 들면 뭐 좀 유치한 예지만 가수가 되겠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말하는 우리 둘째가 그랬어. 우리 둘째가 아빠 나 가수가 될까? 노래 불러봐. 못 불러 안 돼. 뭐. 무슨 말이냐? 재능과 겹치지 않을 때 가수가 되려면은 뭐 여기서 박지민이 알아요? 예. 제일 최초로 그 무슨 프로그램 우승하네. 우리 서울한교회 출신이었어요. 대전에 있는. 근데 걔는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미 많이 봤어. 노래를 너무 잘해. 이미 끝났어. 소양도 말할 필요도 없고. 자, 그 재능이 받쳐줄 때, 그 재능과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받쳐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대부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요약하면 내 재능과 일치하지 않을 때, 두 번째,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수님이나 엄마나 아빠나 이게 좋다더라 해서 그래서 선택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대충 그렇지만 일단은 두 사람의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타일러 아시죠? 타일러. 좋아했어요. 하늘 막 이렇게 날아가는 뭔가가 있으면 저는 뭐 비행기 막 이렇게 찍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나 비행기가 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얘기해주면 응원해주지도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둬버려요. 앞에 요약이었구나. 네, 혹시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 네, 꿈이 있냐는 질문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도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강연을 한번 하다가 기계응답 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분 꿈 관련된 질문이었죠. 나중에 유명한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얘기를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렸어요. 반문을 했죠. 그러면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명작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은 글은 쓰고 계시나요? 근데 글은 안 쓰고 있대요. 왜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은 준비가 안 됐대요. 준비가.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글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작가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꾸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되게 뭔가 되게 재밌는 꿈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깎여지는 거예요. 되게 겁을 많이 주게 되고, 이분이 어떤 꿈이 있었냐면 대학생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브라질에 가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하고 싶대요. 마이크로 파이낸싱이 뭔지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소액 대출 같은 거예요. 소액의 대출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작은 금액을 주면서 그거를 약간 이제 기업 대출로 사용해가지고 경제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약간 경제 개발의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본인이 브라질에서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걸 하고 싶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뉴욕이나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그런 데 가는 게 아니 뭐 중국어를 배워서 사계를 가든가 아닌가요?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을 들었대요. 그래서 조금씩 이 사람이 더 겁을 먹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 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세상과 안 맞구나. 조금씩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표현을 하면 주변에서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요런 공식이 있어요 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이 하죠. 뭐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자가 되려면 뭐 요거 이렇게 책들이 많고 자기 개발 섹션이 엄청 코너가 이렇게 되게 넓게 돼 있잖아요. 이런 공식들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나랑 맞느냐를 좀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을 무작정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맞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실제로 그 범위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순간 박스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촌 동생 2명 있는데 작은 동생이 한 15살 아래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기 때 완전 아기 때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하늘 막 이렇게 날아가는 뭔가가 있으면 찾아보고 비행기 막 이렇게 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있죠. 뭔가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흥이 나서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주는 것 중에 막 이런 식이 있어요. 꿈이 뭐예요? 나 비행기가 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한테 너 비행기가 되고 싶어? 기장이 되고 싶구나.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은 되게 어린 나이부터 나 기장이 되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품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언젠가 기장이 되려고 엄청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이걸 이룰 거야 라는 그런 거를 하게 되죠. 특히 한국에서는 뭔가 목표를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강인하게 이루어겠다 막 이런 거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꿈이면 지금까지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모든 걸 여기에 투자를 해버리겠죠. 그게 그들이 말하는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취업을 했는데 실제로 기장이 됐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기장이 됐어요. 근데 기장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비행기를 보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어릴 때 하늘을 쳐다보고 비행기가 되고 싶어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거가 되고 싶어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한번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그 경로를 배정받으세요. 그죠?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같은 두 도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되게 먼다고 쳐요. 되게 멀어요. 그래서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럼 같은 숙소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에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릴 때 상상했던 느낌 그런 거 안 주어지는 순간이 한번 확 이렇게 느껴지면은 갑자기 그 꿈을 이루는 게 뭔가 되게 뭐지? 허무하게 느껴져요. 내가 어디 가 있지? 뭐지 이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받아요. 저도 받을 때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잘 피하기가 어려운 공식이에요. 네, 이건 좀 어쩌고요? 다 볼 시간은 안 돼서 지금 타이러가 말하는 게 뭐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한 게 잘못하면 여러분의 박스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 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내 분야를 소개했을 뿐이에요. 내가 일하는 분야를. 즉, 다양한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라는 거죠. 사실 직업이라는 게 내가 미치도록 행복하다면 커피숍을 하든 대기업의 직장생활을 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대기업에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관련 자격을 따고 아까 말한 손질관리팀으로 신입사원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300대 1 경쟁을 들고. 그런데 1년 이내 퇴사율이 거의 50%예요. 왜일까요? 대기업이니까 월급 잘 줘. 왜 퇴사를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이제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성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뭐 친근함,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게끔 되는 구조. 대기업에 4년간 힘들게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다 쳐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지. 왜? 하루 종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기계 분석 앞에서 측정만 하고 있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아까 50%가 그만뒀다는 건 무슨 말이죠? 50%는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남아있는 50%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업 안에서 꿈을 꿉니다. 아, 내가 요거를 우리 선배 하는 거 보니까 요거를 1년만 하면 된대. 그 다음에 2년만 한대. 그리고 요 대리가 된대. 몇 년 지나면 과장이 된대. 아, 나는 나중에 관리자 돼야지. 요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즉, 직업 그 자체에 초점 맞춘 거는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 이 다양성에 관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기업을 가는 게 다 대수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행복한 길이어야 됩니다. 자, 한 개만 더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자, 요거는 16분짜리인데 이건 다 볼 거예요. 내가 오늘 학교를 쓰고 싶어. 써야 되겠어. 너는 회사 그만두면 뭐 할 거야? 소설 쓰고 싶어. 나는 돈을 포기하고 꿈을 쫓겠어.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다 뭐 그럼 퇴사나 이직 창업을 고민 중이신 거죠. 그 고민이 출발점이다. 돈이냐, 꿈이냐. 제가 생각하는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용입니다. 네. 저 소설 쓰기 전에는 기자였거든요. 기자 10년 조금 넘게 했고요. 지금 소설가 된 지도 10년 돼갑니다. 기자 하기 전에는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건설회사 다녔고 대학은 공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연할 때마다 꼭 봤어요.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소설가 되셨어요?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기자 되셨어요? 기자 그만두고 소설가 된다고 할 때 뭐 무섭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 꼭 받고요. 가끔 이런 질문도 받아요. 작가님, 저도 작가가 꿈인데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사를 2번 하고 직업을 3개 가져본 제가 그 과정에서 배운 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직업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퇴사 언제 해야 되느냐? 돈이냐? 꿈이냐? 정답은 없는데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분쯤 뒤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구하거나 바꿀 때 꼭 따져봐야 할 기준 3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 전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직업 가지려면 뭐 꼭 다녀야 되는 그런 과는 있죠. 뭐 의사 되려면 의대 가야 되고, 약사 되려면 약대 가야 되고. 그 나머지 상당수 직업은 요즘 시대에 사실 대학 전공이 별로 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기자 됐느냐고요. 언론사 들어가 보면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출신이 뭐 기사도 잘 쓰느냐 그렇지도 않고 프로그램 더 잘 만드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공대 왜 갔을까요?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고 성적 맞춰 갔고. 솔직히 자기 적성이나 직업 세계 아는 고등학생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되게 모릅니다. 되게 모르고 저도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맞는 과를 간다. 근데 졸업할 때쯤에 그 직업을 구할 때쯤에 그 직업이 변해 있어요. 지금 직업이라는 게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사라지고 있고 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랑 나랑 잘 맞느냐, 내가 거기 적성 있느냐 그 일 해보기 전에 몰라요. 대학 다니면서 저는 소설을 처음 써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학교나 과 친구는 좋았는데 전공 공부는 좀 이제 버거웠어요. 군대 가서 한참 고민했죠. 내가 엔지니어 체질이 아닌 것 같다. 나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소설 원고 열심히 써가지고 뭐 신춘문예 보내고 출판사 보내고 다 떨어졌거든요. 기자 시험도 준비했어요. 이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언론사 최종 면접에 좀 그때 몇 군데를 갔었는데 다 떨어지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좀 인상이 안 좋은가? 뭐 눈이 쳐져가지고 좀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결국 가게 된 곳은 전공을 살린 건설사였는데요. 가서 5달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가 연봉도 꽤 괜찮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도 지금 되게 빨리 말한 건데 원래 더 느립니다. 더 느리고 일하는 속도도 많이 느려요. 되게 느리게 오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건설사라고 하는 곳은요, 시공이든 영업이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정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 못 따라가는 저 같은 사람은 막 이리저리 치여요. 신입사원 치고도 일을 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도 안 바뀌고 회사도 안 바뀐다. 이 업계는 그런 업계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내 손으로 했다. 그런 기본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건설사 프로젝트라는 게 다 크니까 아파트, 뭐 발전소 이런 거잖아요. 그 회사 선배 중에는 저 아파트 내가 지었어. 그 발전소 내가 지었어.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저는 정말 티끌만한 기여를 하는 건데 그 내가 없어도 짓는 거 아닌가? 내가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못 버티고 사표를 썼습니다. 하나만 더 언론사 시험 좀 준비해보자 싶었죠.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서 살면서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언론사 시험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6달 있다가 신문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뻤죠.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문기자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일하거든요. 되게 혼자 일하고 또 기사만 잘 쓰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의 바이라인이라고 기자 이름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쓴 기사다, 이거 내 기사다, 이런 기분은 확실하게 듭니다. 좋더라고요. 열심히 했고 기자상도 몇 개 받았고 잘한다는 인정을 받으니까 더 재미가 나요.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한 만 10년이 넘어가니까 좀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일단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한참 때에는 자정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언론사건 큰 병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해 생기는데 이번에 내 차례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 중에 진짜 뛰어난 기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랑 제가 6개월을 같이 일을 했는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마다 매번 통화를 하고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계속 얘 누구 기자입니다. 뭐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뭐 얘 누구님 뭐 그때 그거 뭐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 이래가지고 저는 밥 먹는데 이 친구는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나는 저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자가 그 10년 차를 넘어서면은 슬슬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내근직이 됩니다. 데스크 되면 현장 기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점점 글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데 기사라는 형식에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내면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기사에서 그런 걸 쓰기 어렵죠. 객관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기사 문장이라는 것도 되게 딱딱합니다. 기자 5년차 때부터 이제 밤에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6년이 지나가지고 한겨레 문학상을 받고 소설가로 데뷔를 합니다. 기자 겸 소설가였던 시간이 한 2년 정도 됐고요. 소설가라는 직함을 얻게 되니까 그 글쓰기에 대해서 더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기사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더 느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기사를 두고 담당 데스크랑 저는 크게 싸웁니다. 제가 쓴 기사를 뭐 이렇게 붙여라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러기가 그날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다. 내가 이 회사 이제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사표를 쓰고 싶어 써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럼 회사 그만두면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소설 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다음해 연말까지만 써라고. 오늘 사표 내고 내년 연말까지만 쓰고 근데 그 사이에 소설로 돈을 이만큼 벌면 그 다음에도 소설가 계속 해도 된다. 그 돈 못 벌면 다음에 연말에 다른 직업 구해라. 근데 아내가 말하는 그 금액이 그때 제가 봤던 연봉의 한 절반은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소설 써가지고 그 돈 벌기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럼 내년 연말까지는 내가 소설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거기 이제 동료 기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사표 낼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전화기 끄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사표를 보냈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켰어요. 이런 식으로 회사 그만두는 거 되게 민폐거든요. 잘한 일 아닌데 그날은 이제 너무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회사 그만두고 이제 수입이 0원이 됐죠. 0원이 되니까 막 너무 불안해요. 밤에 누우면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천장공식이 눈 떠가지고 내가 지금 만년선택을 한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렇게 보내고 낮에는 막 미친 듯이 소설을 썼죠. 그러다 신문사 그만두고 363일 만에 상금이 5천만 원이 문학상에 당선이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업작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소설가는 지금 저한테 완전히 굉장히 만족스러운 직업이고 마지막 직업일 것 같아요. 적당히 수익 벌고 있고 잘 쓴다고 인정도 받고 있고 상도 받고 있고 네. 소설 쓰는 일 혼자 하는 일이거든요. 저한테 맞는 속도로 하면 되죠. 제가 쓰고 싶은 그런 글을 씁니다. 제가 직업을 2번 바꾸면서 3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요. 수입이 없으면 마음이 뒤틀려요.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게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자존심을 세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건데 호의로 하는 얘기인데 그거 고지 못대로 못 듣고 막 의심합니다. 제가 건설사 그만두고는 6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했고 신문사 그만두고 1년 했죠. 백수 생활 더 했으면 솔직히 망가졌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을 포기하고 꿈을 쫓겠어 라고 이제 어깨에 뛰어든 분을 종종 뵙게 돼요. 출판계든 문학계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방송계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기간이 길면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면 본인은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불편한 존재가 돼 있어요. 저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작은 돈을 버는 것은 그거는 꿈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뒤틀립니다. 둘째로 잘하지 못하는 일을 오래 하면 사람이 기구해지더라고요. 일할 때 내가 이거 제대로 해냈다. 그런 성취감 중요합니다. 남들 인정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못하면 성취감이 아니라 좌절감이 쌓입니다. 남들 인정이 아니라 눈총을 먹게 되죠. 그게 계속되면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건설회사 다닐 때 그만둔 결심을 한 큰 이유가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 자존감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그게 큰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그 분야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유능감을 맛볼 수 있어요. 나 수영하는 게 좋다. 근데 수영 선수의 소질은 없다. 그럼 수영 선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을 취미로 해야죠. 셋째, 나를 닮지 못하는 일을 하면 불행해진다. 직업이라는 게 일종의 그릇이더라고요. 뭘 담는 그릇이냐? 나를 담습니다. 내가 하루 8시간씩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그 그릇 안에서, 그 그릇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유대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의미 필요하고, 직업이 그 개성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버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직장에 도전과 모험 좋아하는 분이 들어간다.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이 나를 잘 담을 수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알아야죠. 네.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인지, 이렇게 생긴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업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직업 구하거나 바꿀 때 기준 3가지입니다. 생계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업계 평균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냐, 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냐. 어떤 분은 내심 그냥 연봉 좋은 높은 직업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연봉이 높아도 내가 그 일을 못하거나 그 일에 나를 담을 수 없으면 일하는 데는 불행하다. 또 어떤 분은요, 직업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짧은 단계고 열심히 일하고 돈 얻어가지고 돈 아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그 다음에 퇴직하겠다. 그 다음에 그냥 놀겠다. 이런 걸 목표로 삼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에도 반대하거든요. 가슴 뛰는 일 찾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세상 어떤 직업도 흥분되는 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직업 안에 지루한 업무가 있고 사소한 그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직업도 첫인상은 멋져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착각인 경우도 흔하고,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대퇴사 시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직업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하는 일 은퇴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 직업은 구하지 않겠다 그러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면 네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천직을 찾으셨네요. 저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다 뭐 그럼 퇴사나 이직, 창업을 고민 중이신 거죠. 그런 고민은 굉장히 이제 무겁죠. 마음 스트레스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고민이 출발점이다. 남은 인생 더 의미 있게 보낼 고민을 합니다.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유능감을 맛볼 수 있는 일인지, 나를 담을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걸 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을 구하거나 바꿀 고민을 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이 더 와닿죠? 전부터 아니구나. 자, 앞에 우리 작가가 되기 된 분이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건설회사, 그죠? 건설회사에 취직하면 성공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아니었고, 그 본인의 소질과 꿈을 나중에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왜 그 앞에 건설회사에 왜 취직하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로 실패담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본인의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연구소에 있다가 연구소가 너무 따분해서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죠. 공장을 한번 보자. 현업을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현업을 띄웠더니 또 신세계, 연구소와 또 다른 분야, 내가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요. 공장 관리자가 되니까 밑에 부하들, 제품팀에 있으면은 많게는 한 300명까지 사람들과 컨택하고 나눠야 되고, 조장, 반장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새로운 직업을 바꾼 거죠. 즉,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세월이 거의 한 10년. 또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 이제 보통 60세가 정리를 하는데, 일반 기업들은 55세나 58세가 되면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임금 피크라고 해서 임금을 조금씩 구배들면서 양보해라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라면 여러분 더 오래 살겠어요. 나보다 더 의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질 테니까. 그런데 그럼 100세 시대 60세 정년퇴임하고 퇴직금 받아서 나 먹고 살아요? 그게 인생이고? 아니죠. 또 저도 꿈을 꿉니다. 아까 말한 ISO 22000 심사관의 꿈을 꿉니다. ISO는 미국에서 만든 거고 민간기업입니다. 민간주도고. 근데 그 인정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 맞는지 심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심사 대행기관이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품질재단이라는 곳을 택해서 거기에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교생 실습하고 똑같아요. 1년을 무임으로 심사 교생 실습을 하면 이제 심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그런 또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찾아가는 과정이죠. 처음에 완벽하게 직업을 찾는다?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럼 나는 진로가 확정적이다. 이걸 꼭 하고야 말 거다. 정해진 사람 있어요? 사람들 보세요. 3학년? 힘들죠 아직까지. 그리고 대부분 어떠죠? 남들 하는 만큼 합니다. 자격증 다 따고 그래서 밀어넣어서 교수님이 보내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산업위생하는 분들은 주로 병원에 진단하는 병원에 많이 가고 자 근데 그게 내 직업이 맞는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합니다. 처음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히딩크 한 얘기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무슨 이걸 이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자, 창업함 얘기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빙산이죠, 빙산. 아이스버그라고 하잖아요, 그죠? 참고로 이 버그는 마운틴입니다. 마운틴이고 영어로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고 예를 들면 스필버그 무슨 버그로 끝난 사람들은 다 마운틴입니다. 그치? 자, 근데 창업을 생각할 때 이 아름다운 빙산 어우 멋있는 거 봅니다. 하지만 실제는 뭘까요? 빙산의 일각. 자, 이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 창업이나 직업을 가진다면 이 안 보이는 부분, 즉 물 속에 들어있던 저 많은 시도와 노력과 열정들이 뒷받침돼야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한다 칩시다. 저도 유튜브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꽤 많아요. 유튜브 해보겠다고 그래서 뭐 두꺼비 아저씨 군질 이야기에서 이제 만들고 다 했어요. 프랭카드를 제작하고 그 짐볼도 카메라도 사고 다 했어요. 못했어요. 왜일까요? 시간이 직장 생활에 팀장을 하면서 도저히 유튜브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투명히 했다는 게 중요해요. 장비 다 중고나라가 아니라 당근 나라에 다 팔았어요. 정말 창업을 하실랍니까? 하셨어. 이 준비. 창업의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다행히 창업에 비슷한 걸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컴퓨터, 달라. 대학원 다닐 서울 다닐 때 아까 말한 직업을 구할 때 기본 수입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 여자상가에 그 당시에 PC방에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하루에 대당 조립하면 10,000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창업, 직업 요걸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준비 과정, 이 많은 시도들, 이 많은 생각들, 고민들, 그죠? 실제 조사들, 유튜브를 전체 검색해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그죠? 그런 과정들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당장에 요것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이익만 하게 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을 하게 되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누군지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건설회사 직원이 이제 기자를 거쳐서 작가가 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왕이면 돌아갈 필요 없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고 이 빙산의 전체를 다 소유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은 오히려 직업이 더 쉬워지겠죠. 안 돌아가고. 자, 지금 이제 10분 전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얘기를 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제가 한 내용이 저는 알다시피 산업이나 직업 쪽의 프로 강사도 아니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대기업의 체질에 맞아요. 왜? 복지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건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단 경쟁이 겁나게 치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이 될까 좀 미안한 말인데 지방대 출신이 지금
제 하이트 진로라는 중견 팀장의 기업에 연매출 2조 5천원의 기업에 중요한 팀장을 맡고 있다. 자,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 뿐이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자, 뭐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집안 얘기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MZ의 특징 질문하지 않는다. 나중에 찾아본다. 여러분 나이대가 딱 우리 둘째, 첫째 사이쯤 되겠네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 네 자식들 어떻게 키웠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나는 자식 키워왔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한 대로 보내고 실무에 능한 애는 실무로 보내고. 그래서 그 큰애 같은 경우는 수학에 미치네요. 수학과 음악에 미치는데 원래 걔가 뭐 어쨌든 수학을 못했으면 수학과를 보냈겠어요. 그래서 K대 대학원에서 지금 4학기인데 뭐 논문을 못 써서 대학원 들어갈 때 뭐라고 했는지 내가 수학기를 평정하겠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집에 오면 밤늦게 집에 오면 수학기 평정 언제 할 거냐? 수학이 얼마나 어려나? 근데 병정을 해 본인. 자, 지금은 그저 논문만 쓰고 졸업만 쓰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꿈이 요만해서 작아졌어. 작은 애는 얘가 큰 애가 고3 때 터울이 좀 큰데 한명주씩까지 진학반에 공부를 잘하니까 진학반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11시에 야자가 끝나고 12시 반까지 또 공부를 하고 오니까 작은 애가 그걸 지켜보더니 뭐라고 했잖아요. 아빠, 난 저 인간처럼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무슨 말이냐? 매일 저렇게 가방 메고 학교 가서 새벽까지 갔다 밤늦게 공부하고 저런 생활을 못 살겠다. 그럼 넌 뭘 할 거야? 빨리 사회 진출하는 거 선택하겠다. 그래? 그 기술이 좋다. 찾아보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애초에 대학을 진학을 안 가는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경북 항공고등학교라고 항공정비사 군부사관 양성과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즉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비, 진로, 직업, 군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해결된 학교로 보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합의하고 보냈거든. 물론 중3이 뭘 알겠냐면은 중3하고 오랜 기간에 워크숍을 하면서 확인하고 보내는데 가보니까 지 길이 아니래 지금. 그래서 지금 매우 지금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지난번에 미사일도 불발사고 나서 바로 그 부대에 있어 지금.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은 뭐가 되냐? 군 부사관이 돼서 계속 직업을 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의무복무가 끝나면 사회 나와서 일반 항공사 취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방학이 그저 최근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국내보다는 캐나다가 낫네. 캐나다 환경도 좋고 거기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은 꽤 괜찮은 대우를 받네. 환경도 좋으니까 캐나다로 가겠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빠 찬성. 대신에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아까 빈산이가 말했죠. 캐나다로 가서 항공정비사를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됐으면은 그거 위한 준비 과정 알지? 일단 뭐 따야 돼? 국내 항공 면접 따야지. 항공 라이센스가 없으면 절대 아무도 못해. 라이센스 따야지. 1차 계획고 2차 지금 준비 중이에요. 구술 시험. 그 다음에 캐나다로 가려면 두 번째 보내야 돼. FAA 미국 연방청에서 발행하는 항공정비사 면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따면 아빠가 허용해줄게. 인정해줄게. 그래서 알았다고 시시그리 갔어. 이제 다시 이제 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지난주에 지금 알아서 하겠죠 이제. 네. 집안 사정은 그렇습니다. 즉 직업은 아빠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죠. 집안 얘기까지 했어요. 자네까지. 네, 질문하세요. 공기업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요? 공기업이요. 아, 공기업 오케이. 예, 예. 있는데 공단이나 그쪽을 가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는 아니요. 환경공단,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재활용 기관들 또는 그러니까 준 공무원 기관이 꽤 많잖아요. 왜냐하면 환경부 같으면 환경부가 스스로 공무원의 수가 제한되니까 출연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학자 같은 것도 출연기관이 있고 하는데 시학철 쪽으로 많이 가서 한다 그러면 석사 이상이 필요하고요. 근데 환경관리공단이나 이쪽 환경 쪽이나 산업위생 쪽으로 간다면 필요 없습니다. 관련 자격증하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나와서 공부 얘기를 좀 했는데 대기업 연구소를 가겠다 하면 무조건 일단 석사 이상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말했지만 공부할 사람들은 서울의 대학원들이 열려 있다니까요. 트라이를 안 해서 그렇지 대학을 연대로 가기는 어렵지만 연대 대학원으로 가기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죠? 5대 문안에 대학을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대학원은 안 돼요. 대학원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트라이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관련 자격증이죠. 그렇죠? 공단들은 다 관련 자격증을 갖고만 거의 심사를 하고, 뭐 물론 뭐 성적도 보긴 보는데, 뭐 어쨌든 경쟁률은 조금 치열한 편입니다. 경쟁률은 조금 치열한 편입니다. 그럼 자격증은 관련 자격증 안에서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많을수록 좋은데요. 보통은 일반 기업에서 한 3개 정도만 인정하고, 뭐 3개가 이제 볼 텐데,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사실은. 자격증이. 왜? 다 가지고 오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애초에 응시가 안 되니까 변별력은 별로 없는데, 기본 요건이 이제 자격증인 거고요. 관련 분야 자격증인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품이 있어서 했으면 좋고, 그죠? 관련, 그 다음에 식품 가공기사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관련 분야에 맞는 자격증만 있고, 그거는 사실은 더 디폴트예요. 거의 다 가지고 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면접. 면접이 중요하죠, 면접이. 네, 또 면접이. 자, 직업을 계속 말했지만, 어쨌든 목표가 어느 정도 없더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방향성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계속. 그러면은 그 약간 다른 사람들과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남은 대학생활 중에 꼭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워킹 홀리데이도 괜찮고, 그 해외 경험들 것들 대기업들은 조금 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능력, 토익 기준 800은 돼야 돼요. 그게야 되면 거의 과락이에요. 근데 토익도 재밌는 거는 토익 800을 보고 하니까 실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험을 위한 시험. 토익 기출문제 갖고 막막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요즘은 히어링 비중이 거의 높아져서 히어링에서 판별이 나더라고. 결국은 히어링에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면접을 들어갔는데, 자, 한 명은 너무 착하게 컸어요. 관련자니까 쭉 그냥 보기로만 하고, 하나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가서 저기 물고기 산업 가고 배 따면서 이렇게 막 엄청난 그런 바닥을 했고, 인종차별도 경험해봤고, 이런 걸 자소서에 썼더라고. 아무래도 마음은 어디 갈까요? 그 이제 면접관의 마음은, 많은 경험을 한 얘가 외부의 스트레스와 어떤 그 적응력이 훨씬 더 뛰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이것도 시도를.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거는 가정을 받게 되겠죠. 그런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 알다시피 사회봉사활동으로 가짜로 서류 꾸면서 대학 들어간 사건 때문에 나중에 나뉘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것을 만약에 그냥 거짓으로 서류 위조해서 오면 요즘은 안 통합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태도를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기관장이 야 뭐 5년 있다 때리실 거니까 거기 맞춰 뽑겠어? 아니에요. 30년 근속할 사람, 우리 회사와 같이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자, 2분 전. 저희 수업 가야 되는데. 그 질문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